현재 한국에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절벽 코리아입니다.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서 있는 대한민국. 2030년부터 경제도 서서히 붕괴되어 갈 수 있다는 리포트입니다. CNN이 12월에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260조 원을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엔 역부족. 한국의 출산율은 과연 얼마나 낮을까요? 월드뱅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200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한국은 그중에 꼴찌인 200위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1.7명으로 140위권이고요. 미국은 1.6명으로 1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요즘 고령화 문제, 저출산 문제로 한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출산율의 2배인 1.7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위 국가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6.6명의 출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생아는 최근 더 급감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은요, 2012년에 출생아는 50만 명대였습니다. 작년 21년에는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10년 사이에 신생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서 3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숫자는 계속 줄어만 가고 있고요. 출생률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게 된다면 어디가 그 끝일지를 알 수 없다는 거, 한편의 호러무비를 보는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드는 추세입니다. 출산율과 함께 결혼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에 신혼부부는 8만 쌍이 더 줄어들었어요. 자녀는 더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신혼부부가 2016년에는 143만 7천 쌍이었는데요. 21년 작년에는 110만 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평균적으로 해마다 5%씩 신혼부부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도 줄고 있지만 자녀 숫자는 더 급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초혼인 신혼부부의 자녀 상황을 보면요, 겨우 54%만 자녀가 있습니다. 즉 결혼한 부부의 절반만 자녀가 있고요. 그 자녀 수는 작년 기준 0.6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체 출산율은 0.84명이지만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은 0.66 정도로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런 리포트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구는 21년 기준 5,174만 명입니다. 작년까지는 인구가 그렇게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절벽 문제를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을 못하는 거죠. 아직은 인구가 줄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를 보면 한국의 인구가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허약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30대, 20대, 10대, 그리고 5세, 0세 추세를 보면요,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듭니다. 50대, 60대, 그리고 70대가 한국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점점 더 늙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구 구조, 불안한 인구 구조를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된다면 한국 인구는 50년 내에 3천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때는 한국도 산하 제한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심지어 아이가 셋이면 승진에도 제한을 두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겨우 40년 전 일입니다. 이때 우리가 산하 제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인구 절벽에 처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기대 수명은 늘어가고 있고요. 초고령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늙어가고 한국 경제도 점점 더 늙어가게 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 인구는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죠. 한국의 기대 수명은 이미 85세로 늘어났습니다. 22년 65세 인구는 9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추세로 간다면 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요, 2050년이 되면 40%를 넘어가게 되고 2070년에는 46%를 차지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시절이 곧 오게 된다는 거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앞으로 급속하게 줄어들게 될 예정입니다. 2020년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71% 수준이에요. 그런데 2040년, 20년 후에는 57%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70년에는 절반 이하인 46%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즉 2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을 못하거나 안 하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경제 성장은 그와 함께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는 줄고 점점 부양을 받아야 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인 거죠. 경제 성장률은 앞으로 점점 더 낮아지고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늘어나는 노령 인구는 미래 세대에게 점점 더 부담을 키우게 되는데요. 출생아는 줄고 노령 인구는 증가하면서 2070년에는 한국의 중위 연령이, 즉 중간 연령이 무려 62세로 높아집니다. 어디를 가든 60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위 연령은 38.8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평균 연령보다 한국은 20세 이상이나 늙은 나라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양 부담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이 22년 현재 부양 부담은 41명입니다. 즉 100명당 41명의 부양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2070년이 되게 되면은 부양 부담이 11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보다 2070년에는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이 3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양 부담은 전부 다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양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미래 세대는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등 부담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이 고갈되게 되면 이 미래 세대의 월급의 30%에서 50%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경제 활동도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사회적 비용입니다. 정부가 결국 지불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정부의 복지 예산으로 메꿔야 되는 비용입니다. 정부 예산이 투자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쓰이지 못하고 노령 세대의 부양과 복지에 쓰이게 되면요,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은 당연히, 생산은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우리가 이런 점을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연금을 한번 볼까요? 현재 추세로 가게 된다면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은 재정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이 물론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멈추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 연금을 다음 세대에게 걷어서 정부가 바로 부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 미래 세대 정부의 부담은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도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의 재정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개혁하지 않는다 그러면 2050년이면 이미 고갈을 하면서 큰 재정 적자를 이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보다 더 시급하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현재 추세로 가면 29년에는 완전 재정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재정 적자가 무려 600조 원에 이르게 돼서 한국의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만큼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적자는, 이 어마어마한 적자는 전부 다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그런 돈인 거죠. 조금만 더 가서요, 2060년대에 이르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자는 무려 5,765조 원이나 이르게 됩니다. 한국의 10년 예산을 전부 다 건강보험에 넣어야지 되는 거죠. 현재 미국은 굉장히 건강보험이 비싼 나라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싸게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면서 우리도 점점 미국처럼 굉장히 많은 비용을 병원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매우 비슷한 수출 주도 중심의 IT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은 10년 뒤를 따라간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요? 잃어버린 20년의 나라, 저성장, 저인구, 저금리, 저물가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만일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게 된다면 한국도 저성장, 저인구, 저금리, 저물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의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에는 2%의 경제 성장, 2030년대에는 1%대의 경제 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1% 이하인 0.8%를 경제 성장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050년대 이후에요. 2050년대 이후에는 한국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거죠. 경제는 점점 더 쇠락하게 된다는 전망을 골드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요, 나이지리아보다도 경제 규모가 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점점 축소되면서 2050년에는 경제 규모 15위권 밖으로 밀려나서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보다도 경제 순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아서 중국, 미국, 인도 순으로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2070년경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글로벌 탑5는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순위에 들지를 못하고 있네요. 최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1인당 GNP로 보면은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BTS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기생충도 있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황금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인구절벽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황금기의 끝을 가고 있는 징후일 수도 있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는 당장에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체감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동시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일본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구 절벽은 점점 더 현실화될 거고요. 2030년이 되면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리포트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저인구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감소세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기대 수명은 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령화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중위 연령이 38.8세로 젊습니다. 그러나 이 중위 연령이 40세, 50세로 향해 가는 만큼 한국 경제는 늙어갑니다. 2070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60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인구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과 전략적 대안이 없다 그러면 한국은 일본 같은 저성장, 디플레 국가, 늙어가는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무겁고 무섭게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하는 지식주의였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